원효가 민중들과 어울렸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중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불교 사람 승려로서만 것이 아니고 정말 신라의 위대한 인물이자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효를 한번 꼭 이렇게 인물사에서 거쳐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적 답사를 하게 되면은 남겨져 있는 유적들이 굉장히 불교 유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제 원효라서 제가 원효를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뭐 불교 뭐 신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이렇게 딱 보면은 이름 자체가 우리의 크다 원단 뭐 이렇게 보통 원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크다. 근데 효자가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효자. 밝힌다. 새벽 불빛을 밝힌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불빛을 새롭게 밝힌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원효라 지었습니다. 새벽 불빛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잘 알려져 있는 원효 이렇게 하면은 여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마 요석공주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장한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대략 이렇게 결혼했던 그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뭐 역사 기록에 아예 탁 이렇게 금성문에 탁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효가 그 요속 공주와 만났던 시기를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한 38살에서 한 43살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44세가 되던 해에는 661년이고 이제 당나라의 제2차 그 뭡니까 도당 불법을 닦기 위해서 당나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원효가 아마 요석공주를 만났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요 기간에 결혼을 하고 도를 깨쳤는지 도를 깨치고 난 다음에 결혼했는지 요 사이가 1년 사이의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원효가 40살 전후로 해서 요석궁에 있던 공주를 만났다. 요석궁에 있는 공주를 만났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석궁에 있던 공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가 태종무효왕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선덕, 진덕 다음에 태종무효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보게 되면은 자식이 그 남자 사내아이가 정실부인, 우리가 뭐 정실부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문희,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7명 아들. 그러니까 문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7명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부인의 이름을 모르는 남자아이가 3명. 그러니까 사내아이는 10명이 되고요. 그 중에 딸 3명이 뭡니까?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 3명인데 그 첫 번째 딸은 아마 합천 대야성에서, 그죠? 합천 김품석의 부인이었던 고타소. 우리가 흔히 고타소랑이라 합니다. 아마 고타소가 맞이인지 둘째인지 애매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고타소가 아마 첫째 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딸은 누구냐라면은 다시 김유신의 부인이 되죠. 우리가 그 지소 부인이 하는. 셋째 딸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제 지소 부인이 되기 셋째 딸인데. 그래서 아마 요석공주가 태종무효왕의 둘째 딸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원효의 깨달음이 이제 40세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당나라의 구법을 하기 가는 그 사이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결혼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아마 결혼을 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깨달음에 이렇게 빠르게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기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뭡니까? 변환점이 됩니다. 변환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도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대로 결혼하기 전에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확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떨어지고 높아지고 제외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 결혼이 인생이 가져온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원효도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사실은 승려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또 어떻게 보면 기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승려가 일반 사람도 아닌데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골품제도라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라 시대에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성골, 진골 있고 육두품이 있는데 그 같은 계층에서 결혼을 한다 했습니다. 육두품은 육두품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육두품과 오두품이 결혼하게 되면은 오두품이 육두품으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육두품이 오두품으로 하향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계층에서 필수적으로 결혼해야 자기 신분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원효는 승려였고 그러한 상황이 뭐 육두품이었는지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육두품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골, 물론 태종 무열왕이 이제 진골입니다만 그 진골과 결혼하기 한 단계 상향해서 결혼하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태종 무열왕이 아마 정책적으로 태종 무열왕 김준추가 굉장히 뛰어났던 정치가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했고 계획을 했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마 군사력이었을 겁니다. 군사력이 있고 군권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김유신과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죠. 김유신과 혈연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부분이고 또 모든 것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이 군사 힘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죠.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 아마 원효가 가장 이 대표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과 사상가 자기 정치력 아마 이 세 가지를 조건을 해서 아마 이 신라를 자기의 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어떤 제약적인 상황을 아마 이렇게 극복했을 것이다. 역시 이 김준추 역시 뭡니까? 김유신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뭡니까? 이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와 결혼하게 되는 부분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태종 무열왕이 원효를 스카우트하지 않았나, 채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석궁에 있는 공주는 또 시집가지 않았던 공주가 아니고 그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건 과부였죠. 요석궁의 과부 공주와 결혼시킨 데는 특별한 어떤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큰 세간의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원효의 일생일대기가 도대체 어떤지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데 원효의 전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일대의 어떤 행적들, 뭐 죽은 사람들 행장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이 일생일대기에 있던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 후기에 전반기, 후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송나라 고승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서당 화상비라든지 이런 비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초기의 내용들은 전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상을 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모습은 없다. 초기의 모습. 그래서 이제 다만 송나라 고승정 송나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합니다.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하고 신라가 935년에 고려 왕건에게 이제 나라를 바치는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5대 10국이라 해서 그죠? 5개의 정통적인 나라, 기존에 있었던 나라와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 합쳐서 이제 15개 형태가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한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나중에 송나라로 통일됩니다. 송나라. 그때 이제 송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이게 한 970년대, 980년대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송나라의 둘째 왕 태종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5대 10국가 송나라 시대에 있던 우리 개헌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전에 앞에 있던 70년 동안 했던 5대 10국에 뛰어났던 고승들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고승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 뛰어난 사람, 우리가 삼국 사기 보면 열전에 있듯이 그렇게 뛰어난 고승들에 대한 기록을 전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송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상이나 자장이나 이런 스님들이 그 당나라 송고승전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보게 되면 당시에 신라가 멸망하고 당시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믿어야 될 만큼 아주 객관적인. 왜냐하면 찬영이라는 승려가 이렇게 쓰면서 기존에 있던 비석이라든지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이 자료를 모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의 동시기였기 때문에 믿어도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송나라 고승전에는 관체진연 해연 입법이라는 기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언제 불교에 입문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요송 고승전의 관체진연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뭐 저는 한 15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관체 이렇게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을 보통 보면은 15살에서 15살에서 20살 정도로 기존의 학자들 많고 요즘은 이제 어떤 그 개별적 학자들은 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가마상자, 가마 두 개 있는 이렇게 우리 예전에 문수동자 있는 게 불교 사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끓인 꼬마가 이렇게 뭡니까? 상투 두 개를 옆에 땄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투입니다, 상투. 그러니까 관자가 이게 상투 관자, 상머리에 이렇게 똑 올라간다니 그 자 자체가 그렇게 거기에 가리마를 탄다. 그래서 이제 관체 두 개를 가리마를 탔기 때문에 요 나이는 아마 8세에서 9세 정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예전의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걔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도구, 놀이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우리가 88 올림픽 때 이제 뭡니까? 굴렁쇠를 지었던 그 어린아이가 나왔죠. 굴렁쇠. 그래서 그 굴렁쇠를 우리가 국어랍니다. 국어 이렇게 이제 국어라는데 그 국어 놀던 애들을 보통 보면 한 5살. 그러니까 국어지령. 그래갖고 이제 뭐 초치지령, 이빨 가는 나이 한 10세. 그 다음에 중마 지우 이러면 또 10세. 중마 이령 이렇게 보통 하면. 그러니까 하든가 아마 요 관체진연은 이렇게 머리를 상도 땄기 때문에 한 8세에서 9세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분도 있고 저는 왜냐하면 관체진연이라는 게 이제 신라 화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15세에서 16세 이렇게 화랑이 되고 대부분 이제 물론 중국의 그 공자께서도 그 15세에 입지한다 해서 아마 8, 9세에 입문했다기는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한 1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견해들이 있다. 그건 나중에 스님은 JDPD 주에 아마 그 내용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한 15세 미만에서 아마 불교에 입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연 입법,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절에 들어갔다. 기쁜 마음으로 승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살, 15살 미만의 그때 나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절에 불교에 입문했다. 이제 이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자에 할 때 지약진연 15세가 되면은 상투를 튼다. 그래서 아마 요 15세에 상투도 틀고 아마 화랑들도 대부분 15세에 대부분 이렇게 입문하기 때문에 아마 이쯤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15세 이렇게 한국 학자 중에서 나이를 많이 이렇게 잡아도 20세 미만을 잡는데 일본에서는 원효가 불문에 입문한 것을 29살로 봅니다. 29살로. 그래서 일본 불교 대사전에 29세. 또 요즘은 신견에는 8, 9세인데 제 주장은 한 15세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나이로 보면 있죠. 공자가 이 얘기 흔히 합니다.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너무 강의가 딱딱하니까 좀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약 15살에, 그죠? 학문에 입학하고, 30살에 입지를 세우고, 40살에 불혹입니다. 불혹. 사실은 40살이 불혹이면 아니죠. 요즘은 40살이 뭡니까? 6억의 나이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 60쯤 돼야 6억의 나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불혹. 그 다음에 지천명, 50에 이제 하늘의 뜻을 알고 천명을 알았다. 그 다음에 60에 일수, 이제 어떤 것을 들어도 노하지 않고 순리대로 따른다. 그리고 종십, 70에는 뭡니까? 70에는 이제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대부분 그때까지는 74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두보가 이야기합니다. 인생 70고래희, 인생 74기가
굉장히 어렵다. 요즘하고 좀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뭐 과년이라고 합니다. 요 과자를 이제 풀어서 8 더하기 8, 이렇게 16이죠. 그러니까 과년했다 이러면 보통 16살 정도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근데 20살 되면은 남자들은 이제 약관이라면 약관의 나이에, 뭐, 그죠? 이렇게 약관. 그 여성은 20살 되면 방년 몇 시에, 이렇게 방년. 여성은 뭐 20살에 방년이 하고. 그 다음 우리가 60되면은 61살이죠. 60이죠. 그러니까 환갑하기도 하고 회갑한다. 그죠? 환갑이랑 회갑은 같은, 그죠? 한 바퀴 돌았다. 그죠? 갑자년을 다시 한 바퀴 돌았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요 진갑은 뭡니까? 갑자년 다시 시작하니까 60바퀴가, 그죠? 60바퀴가 끝나고 난 다음 60하면 새롭게 갑자를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진갑.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망팔, 망구를 씁니다. 망팔. 이제 80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71살을 이제 망팔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망구는 이제 81살이죠. 90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죠? 100세는 그러니까 나중에 100세 할 때는 뭐랍니까? 보통 99세죠. 이제 100, 100자에서 위에 1자를 빼버리고 100에서 1자 빼니까 이제 100세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반수 이렇게 하죠. 요 반자를 일본 사람들은 뭐 그 미수, 뭐 희수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풀이해서 자기들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게 반수도 이제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반자를 어떻습니까? 요 팔자를 떼내면은 8, 요 다음에 가운데 10자, 80, 밑에 1, 이렇게 81. 그러니까 이제 반수라면 이제 81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구, 이렇게 이제 81세. 이렇게 이름을 대부분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미수이라면은, 아름다운 미자 쓸 때는 66세고, 그 다음에 그 살미자 쓸 때는 88세고, 그 다음 희수 같으면 뭐, 77세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약관, 방년, 환갑, 회갑, 진갑, 망월, 망구 이런 식으로 대부분 쓰고 나머지 이제 70 미만에는 이런 내용들을 공자의 내용들 그대로 이제 이름을 비교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행동 모습으로 대부분 이름을 나이로 보통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5세에서 뭐 미만의 원효가 입문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이는 그렇게 돼서 이제 불교에 입문했는데 그러면 동기가 뭘까? 동기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 그 동기. 그래서 사실은 아마 나중에 나오면은 저희들에게 끝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 내용되는 부분인데 그의 청소년기, 그 신라 사회는 질서가 15살쯤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국 간의 전쟁과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왕권과 귀족 간의 대립에서 빚어진 내분 등을 봤을 것이고, 사람들은 왜 삼국 전쟁기였기 때문에 세상은 왜 평화롭지 못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구도의 험한 여정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일반 승려들은 또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지만 아마 원효 같은 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서 조금 이렇게 높여버린다면 그런 거대한 국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불문에 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불문에 들어가고 머리 깎고 불문에 들어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갈 길이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 밑에는 뭡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해도 큰 사람 밑에는 큰 인물이 난다. 그만큼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가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본인의 각고의 노력도 있지만 그가 찾아 나선 스님들, 스승들이 굉장히 신라사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보통 보면은 흔히 이제 네 사람을 줄이게 되면은 낭지, 지난 시간에 양지 스님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석장사 양지 스님의 신라 최고의 예술가 양지가 아니고 여기 낭지입니다. 낭지 스님이고 그 다음에 보덕 스님, 보덕 화상이죠. 해공 스님, 대한 스님. 아마 해공 스님과 대한 스님들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해공 스님 우리가 특히 오사 이야기할 때, 항사사 이야기할 때 뭐 그 여시오와 이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네 분의 스승을 모셨는데 특히 보덕 같은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고구려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낭지라는 사람 보게 되면은 낭지, 그러니까 원효가 방고사에 있을 때, 요 방고사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경남 그 뭡니까
저게 울주 방구대 가면 그 방고사가 있고, 울주 방구대 지역이 이제 거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천전의 서석이 아니죠. 천전의 서석이네요. 방구대 이쪽에 있으니까. 울산 천전의 서석. 울산 그 지역에는 그 안각화가 두 개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천전리 서석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데, 요 천전리 들어간 입구에 또랑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언덕 위에 지금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고사 터에 가게 되면 아마 석답지하고 일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고사에 있을 때 낭지 스님은 원효에게 저수를 명해서 초장과 문과 안심 사신론을 지어 바쳤다. 요때 이제 낭지 스님은 어디서 라면은 지금 영지산, 우리 양산 통도사에 있는 영지산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깝죠.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제 낭지 스님에게 이제 배웠는데 주로 법화경을 강의받다. 낭지 스님은 법화경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법화경에 받고. 그 낭지 스님은 그의 명성은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곧 돌아오곤 했다는 전설이 생겨날 정도로 그의 도는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그때 당시에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이 낭지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낭지 스님을 가고 또 원효는 언제나 낭지 스님을 찾아뵈었으므로 원효가 낭지로부터 법화경 강의를 듣고 법화경에 대한 이해나 신앙의 배경에는 낭지로부터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나중에 법화경에 대한 여러 주석서를 남긴다. 그러니까 법화경 경쟁 밑에 어떻게 자기의 해석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 경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죠.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일 때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줄을 달아서 있듯이 거기에 주석서를 이렇게 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낭지 스님의 법화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낭지 스님. 두 번째는 이제 보덕 스님인데요. 그 낭지 스님에 대한 그런 기록은 많이 있지 않지만 이제 보덕 스님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시대 어천 그 법사에서부터 많은 기록이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이제 1차 국법, 원효가 이제 1차적으로 당나라의 공바로, 불법 공바로 이제 시도한 것이 이제 650년이고 2차 국법이 661년이니까 12년 후에 이제 찾아갑니다. 왜 1차 650년 때 왜 뭡니까? 육로보다 쉬운 해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650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제동맹 백제와 그 신라가 연합해서 뭡니까? 고구려를 이렇게 물리치고 한강 지역, 그 지역을 신라가 나중에 이게 병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신라 땅 영향 일부가 있기 때문에 한강 상류에 신라 땅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습니까? 배 타고 슉 이렇게 가버리면 가로질러서 슉 가버리면은 굉장히 편한데 굳이 위에 있는 뭡니까? 사고 있는 고구려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왜 있었겠느냐? 쉬운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이 고구려 땅을 건너가서 결국은 간첩으로 잡혀서 수십일 동안 갇혀 있다가 왜 되돌아왔을까? 왜 그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보덕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공부하기 가기 전에 보덕 스님에게 교육을 받고 당나라로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동 화성에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죠? 현장 스님 중국에 어떻습니까? 그 당나라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우리가 서유기에 나타나는 삼장법사 모델이었습니다. 실제 모델. 삼장법사는 소설이지만은 그죠? 삼장법사는 그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 현장이니까 현장 스님이 뭡니다? 인도 대당 서역기가 있죠. 그죠? 인도 서역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29년에 가서 641년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죠. 되돌아왔고 인도에서 18년 가량 거치고 요 돌아올 시간 이후에 이제 현장 스님이 와서 뭡니까? 그 인도의 경전을 그죠? 말에 22편의 말에 경전을 실어 와서 드디어 당나라 와서 뭡니까? 경전의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죠? 인도 상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역으로 음력하고 번역을 하는 부분이죠.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하죠. 그죠? 이제 그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벌써 중국에는 641년에 와서 거의 한 645년 정도, 645년 정도는 이제 드디어 뭡니까? 현장 스님의 인도의 번역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마 셴셴 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아시아에서 서로의 구도자, 서로 정말로
피 터지게 하기 죄송합니다. 정말 구도에 진짜 공부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료가 오고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이 원효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진짜 가고 싶은 그런 생각,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당나라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에서는 이 현장 스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교의 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던 그 현장 스님이 했던 것이 뭐 자안종이라죠. 유식하기가 초조. 그러니까 이제 자안종을 만든 시조가 돼요. 이걸 사모하여 뭡니까? 원효가 사모하여 그의 문도가 되기를 원효에게 유식학 공부에 앞서 열반경과 유마경의 명성을 날렸던 분으로 그에게 배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원효가 이 현장법사에 대해서 문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진 문화를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데 그 가기 전에 그 먼저 공부했던 뭡니까? 이 보현스님의 열반경과 유마경. 열반경의 내용이 주로 뭐냐라면 열반경은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열반경이 있고 대승불교 열반경이 있는데 우리가 소승, 대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표현이 좀 잘못된 그 대승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불교를 이제 소승이라고 이렇게 낮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소승불교는 그 낮은 불교가 아니고 처음에 만들었던 부파불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불교, 석가모니만 유일한 신으로 모셨던 불교가 소승불교고 누구나 다 깨달으면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 여러 많은 부처님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파가 대승이 대승. 그러니까 소승은 석가모니만 이렇게 모시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나중에 이제 합쳐서 대반 그 열반경이라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퍼져 있는 것은 이렇게 대승불대는 그 뭡니까? 대승 열반경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자기만 뭔가 그 깨닫고 다듬음이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주 핵심인 부분이죠. 유마경은 뭐냐라면은 대부분 이렇게 불교의 경전들은 석가모님이나 부처님의 어떤 행적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경전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유마경과 승만경이라서 유마경과 승만경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이 아닌데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이라는 것은 유마대사 대단한 스님 인도에서 정말 대단한 부자기도 하고 그 물건을 이렇게 상인으로 해서 굉장히 부자기도 하고 이 부를 가지고 모든 승려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기도 굉장히 뛰어남.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버금가는 제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불문에 들어가서 하는 승려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유발상자라죠. 머리 기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 제가시 그 집에서 이렇게 불도를 닦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신자, 뭐 유발상자 이렇게 보통 표현인데 그 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힐 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할 만한 부처님이 제자가 없습니다. 왜? 맨날 가게 되면은 뭐 유마대사에게 아마 이렇게 뭡니까? 쉬는 소리도 듣고 그게 아니다 그거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유마대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 유마대사가 아프다니까 가서 좀 위운해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왜? 가면 쉬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문수보살에게 보내죠. 야 문수 니는 갔다 와 이렇게 이제 문수를 보냅니다. 근데 문수가 가도 유마대사는 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자기의 주장과 강하고 또 깨달음이 있죠.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 둘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동전의 양면성이죠. 야누스의 뭐, 그 양면성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사물이 공직시생이라듯이 한 개가 아니고 양쪽 면이 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 이게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 동도사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가면은 사천왕문 지나서 문이 하나 더 있죠. 불이문이 있어, 불이문. 진리가 두 가지가 아니다. 두 개면서도 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두 개면서도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시지. 그런 핵심.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스님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뭐 있노? 이 유망의 대승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 제가에 있어서도 제가 신도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아니다. 석가모님처럼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야 돌 깨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어도 깨달음을 얻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센세이한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아주 개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 부처님을 설한 설법이 아닌 유마대사가 설법하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 유마경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열반교가 유마경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보덕 스님이기 때문에 이 보덕 스님에게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영양 모든 종교적인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보덕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 고구려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로 들어가다가 잡혀서 되도록 간첩으로 잡혀서 이게 이제 1차 실패하는 거죠. 1차 구백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되도록 1차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650년대 실패했으면은 뭐 651년에는 그냥 배 타고 가면 될 건데 그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열정이 있을 건데 왜 12년 후에나 12년이 지나서 다시 2차 도당을 당나라의 그 출발을 계획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나면 왜냐면은 중국의 지표 가지고 쭉 된 게 뭐냐면은 원효가 신라로 돌아간 후, 그죠? 650 돌아온 후 보덕은 도교와 불교와의 마찰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이때 당시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불교 세력과 이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려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연개소문에 그려왔던 뭡니까 독립적인 귀족 정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또 하나는 도교와 불교의 알력 다툼 이런 걸로 해서 정신적인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고구려 멸망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덕 스님은 정말로 고구려 백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도교가 융성하고 불교가 쇠퇴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불교의 시대는 이렇게 저문다 생각해서 어디가 백제 완산주 완산이 이제 뭡니까 전주입니다. 전주가 굉장히 큰 도죠. 전라도가 이제 전주입니다. 지금도 이제 전라도청도 있는 부분이죠. 옮겨서 그러니까 전라도 완산주 전주입니다. 완산주로 가죠. 650년에서 6월달 가는데 진짜 원효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거는데 각제면 고구려 부덕 스님이 신라로 왔으면 좋은데 신라로 왔으면 좋은데 어떻게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가까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마 백제로 싹가요. 백제로. 그러니까 이제 백제로 가려니까 이제 고구려보다 더 험하다는 거죠. 왜? 삼국 전쟁기에 신라가 고구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뭡니까 백제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와의 싸움도 뭡니까? 김주추가 첫 번째 구할 때 당나라보다는 고구려에 가서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군사를 청백했던 것처럼 고구려와는 좀 관계가 그래도 적국이지만 좀 나았는데 백제와는 완전히 단절되니까 이 보덕 스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딱 지나죠. 12년이 딱 지나게 되면 드디어 뭡니까? 신라가 660년에 백제를 병합합니다. 이제 길이 열렸죠. 그 길이 열리고 가서 보덕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당나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의상과 함께. 1차 실패했으니까 둘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상과 원효가 계획을 세워서 2차를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그죠? 보덕화상에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우려고 했던 간절을 위해서 본다. 그 12년 동안 당나라로 먼저 가지 않고, 그죠? 그런 부분이 간절했고.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554 진흥왕이 한강경을 점령했고, 660년 백제를 정복하면서 가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덕 스님에게 배웠다는 내용이 뭐냐라면은 나오는 것이 고려시대 어천이, 고려시대 평양 관룡사 연복사터에서 아마 원래 보덕 스님이 썼던 것이죠. 연복사터에서 쓴 시 중에 부석, 분왕, 증문도. 그러니까 여기 부석은 의상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분왕은 우리 분왕종, 분왕사, 그러니까 뭡니까? 원효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이제, 원효와 뭡니까? 의상이 뭡니까? 보덕 스님에게 제자였다, 입문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이렇게 고구려에 비해 적혀져 있는 거 보면 아마 고려시대 사람들이, 의상과 원효 성인들이 아마 지금 전주로 가 있지만은 아마 보덕 스님에게 문도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럼 몇 년 정도를 했고 어느 정도를 공부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다는. 보통 보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660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통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61년에 이제 뭡니까? 이제 의상이 당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 1년 사이에 그 헤아려 보게 되면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한 7월이고 661년 당나라로 개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고분과 같은 야외에서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초여름 정도 돼야 된다. 그죠? 초여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송고승전에는 기록에, 그죠? 송고승전에는 어떻게 되나? 중국 송나라의 고승전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여름날 비가 왔는 것을 보면 장마무렵, 여러 날 비가 왔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장마무렵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보덕 화상에게, 보덕 스님에게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이다. 12년을 기다렸어. 그죠?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배웠고, 또 당나라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루트를 보게 되면 전주, 그죠? 완산주에 있던 전주에서 논산으로 왔어, 공주로 왔어, 직산으로 왔어, 지금의 당항진으로 가서 이렇게 당나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루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고승전에, 그죠? 송나라 고승이라는 기록의 의상전에는 원효 의상이 해문, 바다 들어가는 문에 당주계, 아마 당나라로 들어가는 바다 입국에 이르러 큰 배를 구한 후, 당나라로 가는 그 입구에 큰 배를 구한 후 장차 창파를 넘어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진흙길을 재촉해 갔지만, 고우, 진짜 험난한 비를 만나. 아마 장마철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길로 가지 않았는데 그 막 열정 때문에, 그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 길력, 토감에 은실했다. 토감. 뭐 감실이 아주 이렇게 벽 안에 있는 감실, 땅굴,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실이라는 벽면에 새겨져 있는 이렇게 구덩이, 이렇게 이제 흙구덩이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길 옆에 있는 흙구덩이에 은실해 있다. 근데 이튿날 깨어보니 그곳은 땅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고 해골도 뒹굴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날 자고 난 다음에 그날도 비가 멈추지 않아. 흙 동굴 속에, 그죠? 그 토막에서 이렇게 잡는 줄 알았는데, 이날 보니까, 이 뭡니까? 해골들도 많고, 무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덤 아니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날 떠나지 못하고 하루 거기에 더 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머지않아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워 하룻밤을 더 머무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깨달았죠. 밤이 깊어 가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날 것과 같은 생각이 잠을 이룰 수 있다. 원효가 귀신 나타날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그냥 무슨 스님이 귀신 겁내노 이렇게 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죠? 일단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효는 이의 모든 것이, 그죠? 마음에 있으면 알았다. 그죠?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땅굴과 고분도 둘이 아니다. 삼계가 유심이고 마음법이 유식이다. 마음 외의 법이 없이는 어찌 따로 구하랴 하고 당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일체 유심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는데 굳이 뭐 불법을 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 다스리고 내 마음 잘 하는 것이, 역시 부처님이 대승기신론에서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불성을 깨우쳐서, 그죠? 부처님이 되어라. 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득도하면 득도. 깨달으면 아주 오도를 했다죠. 오도를 했다는.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보덕스님, 목숨을 걸고, 그죠? 고려를 갔다가 그 스님이 백제를 가니까 백제와 길이 열릴 때까지 12년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고 가죠. 바로 가지 않고 12년 동안 기르었던 것들을 하고 8, 9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다시 간다. 그죠? 그 스님, 이러한 스님들, 그 스승님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가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님이 있다 해서 모든 제자들이 구림처럼 모여들지만은, 그죠? 그 스승님을 찾아가기 위한 제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훌륭한 스승만 있다 해서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도 그만큼 고난에 노력을 해야만이 그 스승을 청청어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공을 보게 되면은 원효는 포항의 운제산에 머물면서 저술에 몰두했던 적이 있다. 비교적 젊은 시절이었고, 현재 오사가 항사사입니다. 원래 있던 항사사. 이제 나중에 항사사가 바뀌어서 이제 오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사가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원효암. 이 오사 가면은 뒤에 원효암과 자장암이 있습니다. 뒤에 금바위 언덕 위에 이제 원효암 있죠. 아마 그때 머물렀던 흔적이기 때문에 아마 원효암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항사사에는 만년의 해공이 주석하고 있다. 해공 스님이 만년의 항사사에 이제 주석하고 있었는데 이미 노승이 없던 해공은 당시 신라의 사회의 명성이 자자하던 고승이고 원효는 빈번하게 해공 스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배웠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해공 스님이나 낭지 스님은 신라의 대표적이었던 스님이었고, 그래서 아마 원효는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낭지에게도 배웠고, 법화기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공 스님에게도 이제 자기가 책을 쓰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해공은 귀족 천진곡이 집에서 살던 노파의 아들로, 노비입니다. 노비인데 어릴 때 이름은 우조고, 그는 7살 때 거의 죽게 됐던 주인의 병을 고쳐줄 정도로 총명하였고, 또 신이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공고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 출신이죠. 사실은 신라 시대에는 승려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만이 승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최소한 6등품 정도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승려를 하고, 승려가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허락을 받고 승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신분이 좋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 승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해공 스님은 특별한 예외가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당대에 그렇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그 불교에 입문을 하고 승려가 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노비들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리고 이제 해공은 뭡니까? 해공 스님 항상 작은 자리에 살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크게 취해서 술 먹고 술 드시고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크게 취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오면 크게 취해서 길거리에 노래하고 춤췄다. 이 뭡니까? 원효 스님이 옛날에 하던 모습이죠. 원효 스님이 하던 모델이 돼요. 원효 스님이 했던 모델입니다. 원효 스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해공 스님이 번역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삼태기를 겁니다. 이 삼태기가 이제 부계입니다. 부계. 삼태기. 그러면 삼태기가 부계니까 이제 부계 화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때문에 삼태기를 항상 다니니까 그의 별명은, 해공 스님 별명은 부계 화상이었고, 그가 사는 절을 부계사로 불렀다. 부계는 삼태기라는 뜻의 방언이었고, 삼태기를 걸머쥐고 다니는 스님이라는 호칭이 그를 따라갔다. 이 해공 스님.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미친 듯 행동하면서도 신이한 도력을 가진 고승이었다. 그죠?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이나 나오지 않는 독특한 수행을 하게 되었고, 우물에 나올 때에는 그의 옷은 젖지도 않았으며 이 우물은 스님의 이름 따서 해공쟁이랬다. 해공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신이했던 사람, 아마 이렇게 밀고적인 경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물 속에 들어가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나올 때라도 옷이 하나도 안 젖었다. 그리고 신라의 우리 사천왕사의 문두루빗볼 지었던 신라의 7인종 명랑이 사찰을 당나라에서 교육해서 이제 금강사라는 절을 창간합니다. 요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나정, 우리가 이제 남산 자락인 나정 뒤에 가게 되면 남간 마을이 있고, 남간 마을 뒤편을 보게 되면은 육부전이 있고, 여기 연못이 하나 있어요. 남산 자락에 연못이 있고, 거기 연못터 주변을 우리가 금강사라고 보통 표현하고, 지금도 초석들이 이렇게 남겨있죠. 거기에서 장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절을 만드니까 오라고 했는데 해공 스님이 안 갔는데, 나중에 명랑이 진심으로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정성도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해공이 왔다. 그래서 해공하고 명랑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고, 그 다음에 역시 명랑이 밀교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이한 어떤 도력이라든지 기행의 흔적이 있다. 부분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나라에 가서 새로운 어떤 일교의 인도의 불교의 공부를 해왔던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공은 어떻습니까? 또 잘 알고 있는 지기설화. 지기설화는 선덕여왕 때에 선덕여왕을 사모했던 지기가 어떻습니까? 활력이 역조 지기가 그죠? 선덕여왕을 작살했는데 상사병이 걸렸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선덕여왕을 만나야 되는데
아마 못 만들 것을 해공 스님이 알고 벌써 사전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 전에 남문에 이거 회랑인데, 그죠? 새끼를 꼬은 금단과 좌우의 경로, 그리고 나무에 둘러쳤다. 금줄을 친 격이죠. 그래서 그 절 스님이 이렇게 당부했다. 요 금줄 준 안에는 정말 불이 안 나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어딘가, 그 활리가, 그죠? 탑 앞에서 졸고 있다가, 그걸 뭡니까? 하죠. 이 소식을 듣고 인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왕은 그 청년을 한번 만나기를 작정하고, 그를 영묘사로 불렀다. 절로 달려간 지기는 탑 아래에서 여왕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지기가 안타까움에 못 이겨 그 마음속 불길이 일더니 목탑을 태워버렸다. 상사병이 걸린 지기의 가슴속에 타오있던 사랑의 불꽃이 영묘사로 번져 붙은 것까지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이 해공스님. 그러니까 해공스님.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공부를 배웠던 원효스님.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해공이 아마 오사했을 때, 항사했을 때 보면은 아마 원효 나이나 30대 초반, 원효의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이렇게, 그 항사사에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 있죠. 보면은, 여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시오를 해공 스님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서당 화상기에 보게 되면, 서당이 이제 원효 이름이 서당입니다. 원효기도 하지만 또 서당인데, 그러니까 이 서당 화상기에 보면은 아마 요 내용이 항사광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아마 원효가 했던 말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여시오와 너는 똥 쉰다, 똥 씨.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넣었다. 둘이가 이제 물고기 잡아, 철렵을 해서 물고기 잡아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는 똥을 넣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냈다. 내 도력이 더 넣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아마 요거를 버텨보게 되면은, 그 물고기가 살아나서 오호사로 했다.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아마 오호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서당 화상비에도, 그죠? 아마,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해공의 희롱조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원효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당 화상비에도 항사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아마 항사사에 있었던 물고기의 얽힌 소라를 가리킨 것일 것이다. 여시오란 말은 해공이 아니라 원효가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근데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든 스님이 삼국 유사를 지으면서 이것은 원효의 말이 아니고 해공의 말이다. 이렇게 적어두니까 이제 이런 스님의 의견 따르게 되면 이제 해공이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 설이 있는데 이거는 해공의 설이다 라고 이런 스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은 행적이죠. 그 다음에 요 대안만 하고 이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훌륭한 스님님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치 없이 시중에 다니면서 대중을 교하던 스님이 대안스님입니다. 원래 이 대안스님도 뭡니까? 언제나 동으로, 구리로 만든 바루를 두드리면서 대안을 외치고 다녔던 거리의 스님이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본명을 대안으로 불렀다. 대안이라고 외치고 다닌 것은 오랜 전란으로 심실이 지친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주려는 방편이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주변 사람들, 야, 괜찮아. 이 다독거려 주듯이, 야, 전쟁 나고 힘들고 이렇게 해도, 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주고, 대안, 그게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백성들을 뭡니까? 일반 민중들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위안을, 그래서 이제 대안 스님이라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 스님은 원효를 인정해 줍니다. 스승이 제자를 인정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안 스님은 제자를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국왕은 신라의 국왕 대안에게 품목이 뒤섞인, 경전에 품목이 뒤섞인 경전 내용을 정리해 달라며 궁궐로 초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궁궐로 들어가지 않고 대안 스님이 들고 들어갔고 사자를 이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시장거리로 가져오게 했고, 대안은 이 경전을 바닥에 놓고 순서를 맞추어 종 8품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가져오니까 뒤섞여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거 좀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도, 요약 좀 해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안 스님이 와서, 궁궐에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집필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지만은 그냥 궁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있는 시장거리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시장거리에서 이제 해서 딱 정해주는데 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강의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원효밖에 없다. 원효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의 상주에 있던 원효를 초청합니다. 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효를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하죠. 왜? 굉장히 기괴하고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서 5권을 만들었는데 풀이해 왔는데 그걸 훔쳐갖고 나중에 갑자기 며칠 또 여유를 얻어서 또 3권으로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다.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주석서를 가져갔다. 그죠? 그러니까 원효는 사라진 주석서를 대신해서 다시 금강산매경소를 삼고 지었다. 원효가 지은 두 주석서 중 전자를 대소라 하고 후자를 약소라 한다. 현재는 후자인 약소만 전한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전은 대부분 사람들 주석을 답니다. 주석. 본인이 경전은 부처님이 경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석을 해서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온 번역성들은 이 저작, 원효의 저작을 보고 이것은 보살이 지은 것이라고 격찬하며 금강산매경동을 높이 칭송하였다. 이제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번역하는 승려들이 이 글을 보고 원효에 있는 그 글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보살이 스님들이 알고 한 개 띄는 보살이 만든 그렇게 번역했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효가 반고사에서 낭지로부터 배운 법화경, 신라로 귀화한 고구려 승려 보도로부터 열반경과 유마경 및 도교와 불교의 논쟁을 극복해서 나중에 화정사상을 만들었고 해공으로부터 받은 사상적 측면만이 아니라 무예행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 대안으로부터 인정받기 이르기까지 원효는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배움이 있었다. 원효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났던 해동의 원효, 새벽의 불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훌륭한 스승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님도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쟁자도 필요합니다. 경쟁자.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경쟁자라는 게 친구죠. 친구. 그죠? 서로 우리가 예를 들면 LG, 삼성, 가전제품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이게 새로운 거 나오는데 뭐 삼성만 있다든지 뭐 LG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원효는 아마 스승님들에게 조금 전에 4분의 스승님들에게 절대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반 의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의상과 원효의 나이 차이를 보통 보면은 한 6살에서 8살 차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니까 6살에서 8살 차이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횟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6살에서 8살 정도 차이가 난다. 원효가 형이 되는 거죠. 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화엄교학의 경우 화엄교학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어떤 화엄학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의상스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원효 스님은 당나라에 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진문물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상이 당의 지음의 전문적인 지음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10년 만에 귀국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신진문하고와 뭡니까 관심이 있고 또 도당 유학을 그렇게 12년에 걸쳐서 시작하고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두 양대 산맥이라 이렇게 하면 많은 스님들 있지만 원효와 의상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원효 같은 스님은 정말로 가마를 만들 때 바늘을 어디습니까? 대바늘, 송곳 같은 대바늘로 이렇게 가마를 끼워야 되는 그런 스님의 역할이고, 또 정말로 비단옷 같이 이렇게 옷을 끼워야 될 때는 의상 스님처럼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대부분 대표를 합니다. 대바늘과 저반 바늘. 그러니까 어느 바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못하죠. 요 스님새는 요 바늘이 더 좋고 저 스님에서는 저 바늘이 좋기 때문에 양대 산맥으로 서로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아마 의상 스님은 이 원효 스님의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고 그죠?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함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고, 또 원효 스님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자유수행을 하게 되면서 규정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자신을 갈고 닦는
의상이 굉장히 또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지 못했던 그 부분을 서로 뭡니까?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않고 그죠? 깎아내리지 않고 서로 부러워하고 존중했다는 그런 면에서 의상과 자장은 정말 훌륭한 돌을 깎는 도반이었다. 돌을 같이 닦는 도반이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화음악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죠? 당시에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자랑하고 있던 장안 올라스알입니다.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유학하고 온 의상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입장에 있었을 것임은 짐작되고도 남는 일이다. 또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원효가 선배이고 불교학의 여러 분야에서 두루 통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학문 경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의상이 지엄으로부터 배웠던 수전법을 원효가 옳은 것이라고 수행했던 것은 좋은 하나의 예의다. 원효는 그의 법법기에서 수전법은 지엄법사, 중국 지엄법사의 설인데 의상법사가 전한 것으로서 그 뜻을 헤아려 보니 도리가 있기에 서술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원효와 의상은 비주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함께 구도자의 길을 가고 불법의 등불을 전하고자 했던 염원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죠? 의상은 단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고수했고 원효는 거사의 행색으로 거리에 나서긴 했지만 새 속의 먼지 속에 파묻히지 않았다. 두 사람 서로 달랐으면서도 친했다. 오히려 서로 같지 않았기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원효에게는 의상이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이 좋았을 수 있고 의상에게는 원효의 떠들썩하고 호방한 기품이 부러웠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알았을 것이고 개성의 소중함을 아낄 줄 알았을 것이다. 원효는 참으로 자유로운 무예도인의 길을 의상은 철저한 수행자의 길을 갔다. 한 사람은 대단한 정밀한 척도를 가지고 한 사람은 잣대마저 버린 채 불법이라는 진리를 깼다. 의상은 정밀했기에 통했고 원효는 잣대보다 더 큰 것을 가늠했다. 그죠?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은 삼국 간에 쉼없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 같더라도 볼 생각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도 먹을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 원효의 그냥 발심 수행장 원효야. 정말로 절하는 무릎이 진짜 겨울철 같은 추운 겨울철에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요즘 같으면 무릎 나간 데서 아마 뭡니까 방석 깔아놓고 대부분 합니다. 그 위에 그다음에 정말로 배고파도 그죠 먹을 것을 참 그런 수행을 원효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로 어두운 시대에 황야에 뒤따른 사람이야 길을 닦은 선구자들이다. 이들이 어둠 속에서 새벽의 등불 그죠 새벽의 등불입니까 원효입니다. 새벽의 등불. 그러니까 원효, 새벽의 등불 밝히자 하는 구도의 진명은 꺼지지 않은 무진장, 니르바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불꽃이었다. 그죠?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막 무진 먹새 그려 이렇게 무진 먹새 그려 갖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먹은 걸 좋아하지만은 그죠? 예전에 뭡니까? 정말로 그 정열, 그죠? 그 진리를 정말로 무진장 끝이 없는 불빛처럼 그죠?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의 불법을 닦고 자기를 수행했다. 대단한 수행자들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원효 요수공주를 만나다. 요수공주를 만나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요수공주를 만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태종무열왕이 원효가 그냥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전해 듣고 도끼 노래를 듣고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머물렀던 아마 650년 태종무열왕이 이제 뭡니까 진덕여왕이 끝나고 654년에서 660년 그러니까 661년에 돌아가니까 요 이제 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요 7년 사이에 그 뭡니까? 요 왕으로 있을 때 원효가 부르는 노래를 보고 그 좋은 집안의 규수를 얻어서 그 나라의 동량될 아이를 낳고 싶구나. 그 뜻을 알고 이제 원효가 이제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상가를 영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석공주의 남편 김후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김후문은 655년, 그러니까 654년에 이제 그 태종무열왕 왕이 되고, 요 김인문 문자라면 사위죠, 사위. 여기 이제 요석공주가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김인문이 655년에 백제와의 조천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654년에 백제를 공격하는데 뭡니까? 진을 치기도 전에 뭡니까? 백제의 군사들이 밤에 넘어와서 이게 신라
뭐 군대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신라 군대가 흩어지죠. 밤에 아군 적군 구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 김문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피하 식별이 안 된 사이에 훌륭한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적군의 사기를 노리기 때문에 빨리 피해서 살아남고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고 밤에 죽으면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알아줘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유문이 죽음으로 해서 뭡니까? 저는 잘난 사위, 못난 사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딸 고타소랑과 그 싸웠던 뭡니까? 김품석 어떻습니까? 이 그 싸움을 전투하다가 그 중에서도 뭡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백제 장군 윤충이 오게 되면서 장렬하게 싸우지 않고 임전무태로 장렬하게 싸우지 않고 뭡니까? 항복하려고 백제 윤충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항복하고 그리고 항복해서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죽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항복해서 죽었던 것도 있고 항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되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결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든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백제 사람들이 이 품석과 고타소랑의 목을 베서 뭡니까? 백제로 가져와서 옥중에 감옥 밑에 이렇게 묻어뒀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옥문고 전투에서 백제 장군 8명을 잡아서 이제 포로로 시신하고 교환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태종무열왕이 삼국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 대야성 전투입니다. 합천 대야성. 이 대야성이 뺏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백제가 쉽게 신라로 오느냐 마느냐 최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태종무열왕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위, 그죠? 첫째 딸에게 남편을 맡겼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항복했고 이게 도저히 신라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수치스러운 아마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회해 주는 사람이 뭡니까? 김희문이. 그죠? 김희문이 장렬하게 연사했기 때문에 이 김희문의 장렬한 전사이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은 삼국유사입니까? 양상과 노래를 지어서 그를 위로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못난 사위를 커버해 준 사람이 잘난 사위가 이제 둘째 사위이 요습니다. 아마 이때에 요섭공주가 아이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유복전. 이게 나중에 뭡니까? 신문왕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신문왕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은 신문왕이 왕이 됐을 때 누가냐면은 장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비를 장인을 죽이고 왕비를 이렇게 쫓아내고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드디어 김유문의 딸을 왕비로 이렇게 두 번째 왕비로 모시죠. 이 분이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복사 3층 석탑 안에 사리함에 있고 그 면문 뒤에 면문 뚜껑 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조탑 명기가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그 신목 왕후죠. 신목 왕후가 자기 남편 신문왕과를 위해서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자기도 죽고 그다음에 효소왕도 죽고 하니까 그 아들 뭐죠? 성덕왕이 만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다시 이렇게 안치했다. 불상 2개 놓고 명문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요소공주일 수 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요소공주의 이제 유복자일 수 있다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주 절박한 사람. 근데 요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655년에 죽었으면은 야, 남편 죽은 이제 바로 다음 해에 가기는 좀 그렇다 그죠. 요때 나이가 원효가 39살쯤 될 거죠. 그래서 아마 40 정도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난 이유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44때 이제 당나라로 유학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38세에서 44인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김유문이라든지 태종문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한 40살 정도에 이제 결혼했을 거고 요때 깨달음을 예를 들면은 그 661년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원효는 결혼하기 전에 요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하기 그 전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또 연대를 보게 되면은 결혼하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중에 연구돼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40세 전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 2차 도답이 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효의 환속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있었던 것으로는 흔히들 설명한다. 그냥 원효가 환속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있었을 것으로 결혼 이후 원효는 거사의 모습으로 대중교화에 나섰던 점이나 요섭공주와의 만남이 자기 확신에 의한 전환이었다고 생각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추측도 가능하다.
다음에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는 661년인데 아마 여기 오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페이지를 그 21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2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보게 되면 661년을 660년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661년 밑에서 여섯 번째 둘, 넷, 여섯,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 제일 앞 첫 장에 661년이 다 660년 하다 보니까 제가 66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먼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열왕이 이제 661년 7월 달에 죽으니까 그거보다 좀 이렇게 일찍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죠. 여명이가 아마 따라서 깨달음과 한수이 거의 같은 때에 있었다고 거의 미시하게 차이가 있었다. 거의 같다. 결혼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은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결혼했거나 아주 미시한 차이가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수궁이 얘기했죠. 아마 태종 무열왕의 아들에게 번민, 문무왕이죠. 번민. 두 번째 김인문 그죠? 세 번째 문왕도 그 당나라에 그 볼모로 많이 가 있었죠. 그 다음 노단, 임태, 지경, 개원. 요 7명이 문명 부인. 그죠?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 그죠? 서학소에 있는 오줌 놓던 문희의 소생이다. 그리고 무열왕에게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부인에게는 계지문, 차득공, 마득 등의 세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무열왕의 셋째 딸을 제위 2년, 655년에 김유신 부인으로 시집 보냈고, 맞이인지 둘째인지는 이렇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마 첫째 딸이 아마 고타서랑이라는 거 있어서, 대량주, 경남, 합천의 군주 품석에 처했고, 아마 이 딸은 선덕여왕 때 대하성에서 공격에 의해서 함락될 때 남편 품석한 죽었고, 따라서 요석궁에 홀로 된 공주는 무열왕의 둘째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석공주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야 둘째 딸이란데 저 첫째 딸인데 이거 싸우지 마시고 둘째 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 이까 첫째 딸 갖고 또 죽을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둘째 딸이 합리적이다. 동국 여주성남에 조선시대 와서는 원효가 요석궁에 있던 종실의 과부와 결혼했다. 이게 종실의 과부와 결혼했기 때문에 요석궁이 공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종실의 역시 종실이라는 것은 왕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 동국 여주성남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아마 삼국유사 기록이 훨씬 더 아마 맞을 것이다. 요석공주는 역시 원효와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 그죠? 문천교에서 이렇게 옷을져서 빠졌다.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있으니 넘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문천교는 유교라고 합니다. 유교. 느릅나무 의자입니다. 문천은 이게 지금에 있는 뭡니까? 남천. 그 남천, 서천, 북천, 동천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읍성이 생기고 나서 고려시대 읍성이 지금의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 있죠. 경주 시내인데 거기에 경주 경찰서하고 법원이 있는 그 전체가 이제 관하였는데 지금 현재 경주 전역인데 경주 문화원인데 거기에 읍성인데 그 읍성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하천을 이렇게 동천 남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라시대 이름은 이게 그 남천이 아니고 문천이야. 문천. 모기 문자 써서 문천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죠. 문천인데 요 문천교를 또 유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 일자인데 우리가 다리 이름은 아마 느릅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유교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분분석 밑에 이제 그 발굴 조사에서 이렇게 나무 성분분석 하니까 이제 잣나무로 밝혀졌다. 그래서 아마 이 유교라는 것은 아마 이게 상징적인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아니면 다리 지금은 분석한 자료가 대부분 뭡니까? 밑에 기단부였기 때문에 위에는 또 상군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죠. 여기 월정교가 일정교입니다. 춘향교가 일정교죠. 월정교, 일정교 되어 있고, 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반월성이, 여기 이제 월지가 있고, 여기 첨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복원하기 전에, 복원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축대를 이렇게, 축대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죠. 여기 축대 있고. 지금 다 이쪽 지역이 이제 문로가 생기고 이제 발굴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 가운데 이제 교대가 있는데, 묻혀버렸죠. 지금 다시 이렇게 발굴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상류 물이 흐르니까 물 가름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되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이 월정교 복원된 이 앞에 문천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판을 보게 되면 다 월정교하고 원효시대하고 거의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은 요 밑에 바로 한 11m 밑에 이게 목교, 조금 전에 이 부분 목교, 조그마한 이렇게 목교가 여기 있습니다. 목교가 요게 한 1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아마 우리가 문천교, 유교도 아마 복원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문천교는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높으면은 원효가 떨어지면 다칠 건데 아마 이게 자기가 펄쭉 뛰어들어간 거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렇게 평평한 그런 다리였을 것이다.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 다리와 관련돼서 러브스토리가 일어난 거지. 지금 월정교와는 시기 차이가 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월정교를 요술공주와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에게 선생님들께서 다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1조, 영웅적. 그러니까 탁월한, 여기 보시면은 탁월한 정치 외교가 김춘추와 영웅적인 장수 김유신과의 결합은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정략적 결혼을 터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무열왕과 김유신이 협력하여 삼국통일에 큰 꿈을 펴기 시작했고 백제를 병합시킨 그 무렵에 뭡니까? 원효는 공주와 요술공주와 만난 것이다. 또 통일시다. 아마 김춘추가 군사력으로는 뭡니까? 김유신과 가족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으로 그 대중의 흐름을 이렇게 휘어잡기 위해서는 아마 뛰어났던 아마 원효 같은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김춘추, 장군 김유신, 사상과 원효의 끈끈한 혈연의 유대감으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때는 보통 보면 기록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그 서연 김유신이 아버지죠. 서연, 그러니까 만명, 김유신 오입니다. 서연과 만명이 야합하여 김유신이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김춘추가 문희와 결혼했기 전에 임신했던 일이라든지 직이라는 총각이 선덕 여왕을 짝사랑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수가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 강수와 향수북에서 대장장이 따고 있던 이야기, 흑룡사 탑돌이에서 호랑이로 변한 처녀와 호원사의 기면 이야기, 서라는 신라 사회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그 남녀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죠. 특히 뭡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뭡니까? 지징과 은경은 1척 5천이나 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8.15 남북 이렇게 뭡니까? 행사를 할 때 북한의 김기남 단장이 이렇게 어디 가고 싶노? 이러니까 경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주시청에 있던 직원들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김기남 단장을 몰고 그때 이제 문화재청장에 있던 누구죠? 유홍준 선생님이 한다. 야, 호상아,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왕이 성인이라서 말을 못하게 녹화가 되었어. 그래서 얼마고 이렇게 묻길래 있어요. 와, 그걸 못 넣어. 내가 농담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유롭대. 그러니까 뭐 선덕여왕이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도의 밀교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밀교의 사람들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뭡니까? 성적인 쾌락을 최고 우선시하게 된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쾌락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 연결돼서 탄트라 불교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그건 언젠가 제가 밀교를 한번 강의할 수 있을 때 한번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라는 아주 그러한 밀교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게 굉장히 자유롭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에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들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굉장히 자유로웠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뭡니까? 원효 스스로 요술공주와의 사랑을 파괴로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가 요술공주와의 인연을 자랑스럽거나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더욱 아니다. 그는 공주를 만나 설총을 낳은 뒤에 스스로 승복을 벗고 스스로 소선거서라고 자신을 낮췄다. 이 같은 그의 태도를 부끄러움과 파괴에 대한 참회의 몫이라고 이해할 필요까지 없지만 적어도 공주와의 인연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음을 짐작된다. 원효가 한석한 이후부터 거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여러 기록에서, 그러니까 파괴하고 난 다음에 거사로서 행동했던 것은 여러 기록에서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술궁에서 공주와 함께 희망을 꿈꿨던 원효, 그의 결혼은 우발적인 파괴도 실수도 아니었고 무예도인의 도력을 자랑 삼아 시험한 것도 아니었다.
세속을 떠나 불문으로 갔던 그가 다시 세속의 거리로 돌아오는 강인한 몸짓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고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뭡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스님이 되었는데 스님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다시 이걸 깨치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출세했다. 출세. 출가를 하면 아닌가? 출가. 이렇게 하면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든 고향을 떠난 어린 구도자 서당의 모습이 출세였다면 요소궁에서 봄날을 꿈을 꾸고 있던 40대 초반의 원효의 모습은 승려라는 또 한 번의 올가미를 풀고 보살로 거듭 태어난 출세의 경우다. 이제는 스님마저, 스님 행정마저 내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네. 그 자체도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민중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가 대단, 그 스님이라는 굴레 속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민가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했듯이 다시 한번 출가를 다시 한번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출세의 경우다. 이렇게. 원효가 한석한 당시의 신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볼까요? 여기에 문무왕 11년째 삼국사 기록은 있다 했습니다. 노약자라 과부가 군량을 운반하고 어린아이들이 농사 지으며 누에치는 아낙네는 뽕딸 시기를 읽고 농부는 밭가리 때를 읽다. 전쟁 나가야 되니까 줄인 배를 채우기에 풀뿌리도 오히려 부족했고 질병이 휩쓸고 가는가 하면 전사자의 백골이 들판에 나뒹굴었다. 문무왕 삼국통 전쟁하면서 이렇게 황량한 전쟁의 피해를 그 은지 그대로는 정말로 전사자의 백골이 들판에 나뒹굴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7세기 중반 신라 사회다. 그죠? 7세기 중반 650년대, 70년대. 그죠? 이때의 사회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마음에 바친들 어찌 황량하지 않았겠는가? 누가 이 거친 광야에 씨를 뿌리고 갈 것인가? 누가 지친 이대의 마음을 쉬게 하고 스산한 마음에 밭을 일굴 것인가? 원효는 바람 부는 세상의 거리, 피비린내 나는 세상의 거리죠. 전쟁에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전개되는 세상의 현장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스님의 굴레를 보고, 아, 내가 이제 부처를 위해서, 내가 내일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승려로서의 그것을 벗어났어. 내가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 그 민중의, 그죠? 안타까운 고난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현실 사상에 머물지 않고 들어가서 실천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남아함 답에 관심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다시 다 뭡니까? 극락세계로 좋은 세상을 인도한다. 그래서 되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들이 원효의 가르침 한 줄 다 알았다. 이렇게 해서 원효가 대중불가의 성부전. 그러니까 의상과 원효가 대단한 이유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원효는 펼쳤고 의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불교의 모든 계율을 만든 사람이 의상입니다. 한 사람 모든 체계적으로 계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될 도리를 만들고, 그죠? 원효는 현장에 나가서, 현실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험난한 마음의 밭을 갈고 이끈 것이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효와 의상을 아직까지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그죠? 오히려 더욱 열심히 교학에 정리했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되었다 해서 스님 옷을 벗었다. 그죠? 가롯을 벗었다고 해서 불교를 떠나거나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교학에 정진했고 한층 자유롭게 교화했다. 한층 자유롭게. 그죠? 원효는 요소공주와 설총 그 처자식에게 집착하며 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의 곁을 훌훌히 떠나버리거나 수행자라는 구실을 붙여 인간적인 정의나 세속적인 의무를 외면해버리 비정하고 무책임한 사내도 아니었다. 원효는 혈사가 어디냐면 대부분 우리가 고선사가 있던 지금 암곡 그 무장사 입구에 그쯤 이렇게 덕동댐 끝자락 암곡 끝자락 정도 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혈사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죠. 샀고 또한 업적도 이제를 했다. 그런데 바로 이 혈사 곁에 철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원효의 세 식구, 그죠? 요소공주와 설총은 가까이 왕래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에 대해서 집을 이렇게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그죠? 가까이 왕래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가족이 너무 얽매이지도 않아. 원효가 세상을 떠나자 설총은 그 유해를 부숴 흙에 섞은 뒤 형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셔두고 공경하고 사모하며 매우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원효가 돌아가시니까 화장하고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스님상을 만듭니다. 스님상. 옛날에 흙으로 이렇게 사람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서 분황사에 안치를 딱 해뒀는데 아침 저녁을 매번 이렇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제사하고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를 사모하니까 뭡니까? 원효가 이 흙으로 만든 상이지만 흙으로 만든 고기를 못 돌리는데 흙으로 만든 게 못 돌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아봤다. 그래서 이게 돌아본 원효의 소상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경주에 분황사에 왔을 때 아직도 고기 돌린 설종을 바라보는 원효 스님의 흙으로 만든 소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 관계가 있고 잘 모셨는지를 알 수 있다. 승려라고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님이 인각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마지막 수행을 했는지도 모를 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다 이렇게 냉정하게 끊고 이렇게 하는 거.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가족이라는 어떤 뭡니까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원효가 파괴하고 소선거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원효는 제가와 출가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효가 화쟁사상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대부분 원효가 있던 시대에는 다 뭡니까? 그 서로 종파들끼리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뭐 합치는 것.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뭐 화엄학 따로 뭐 법상중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하려는 서로 화합해서 하자는 그러한 그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속에서 새 속에 살되 새 속에만 물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가족들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금강산맥응에서 출가와 제가의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효의 출가와 한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리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유마경, 그 유마헬거스 했죠. 제가나, 그 다음에 출가나 다 이렇게 동일하게 불가분, 그 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원효의 모습을 기록한 이런 스님이자 분이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분황사이죠. 분황사. 지금은 이렇게 없습니다. 요 끝에 보게 되면은, 여기 비습시석 있죠. 화쟁국사비가 있고요.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여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화쟁국사비. 여기에 주사 김정희가 자기가 화쟁국사비라고 딱 이렇게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고선사의 삼식스탑인데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서당화상비를 바쳤던 서당화상 비슷한 요 비석 비자가 남아 있고 옮겨왔던 이렇게 법당 자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황사에서는 화쟁국사비 여기는 이제 그 원효 이름이 서당 어릴 때 이름이 서당이기 때문에 서당 화상비 여기 씌운 부분이고 대부분 다 탁본 펜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설총인데, 지난번 우리가 신라의 예술인을 하면서 이렇게 좀 못했던, 남겨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설총이죠. 설총은 그 자가 총지이고, 할아버지는 남아 담남이며, 아버지는 원효인데, 처음에 승려가 되어 원효죠. 두루 통달하고, 얼마 후에 환속하여 소상을 샀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대부분 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록, 부모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총은 성품이 총명하고 예민하여 배우지 않고도 도수를 알았고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 후시행을 가르쳤으므로 지금 고려시대 학자까지 그를 높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의 고려시대 김부시의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설총은 신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려시대 사람이 아직까지 설총을 흠모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구경이라서 당나라의 9가지 경전이죠. 또 구경이라 하기도 하고, 당나라에서 또 7경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독서 3분과가 시험 과목에 비춰보아서 여기서의 구경은 추정할 때, 학자들은 구경이 뭐냐 봤을 때는 이제 시, 서, 역, 춘추, 예기, 의례, 줄례, 논어, 효경, 요것을 아마 구경이 아니었을까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사서, 삼경 형태이죠. 시서, 예, 역경. 이렇게 보통,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설총이 뭐냐라면은 능히 글을 잘 지었으나 세상에 전해온 것이 없다. 설총은 글을 정말 잘 지었죠. 그러니까 설총이 이득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설총이 이득을 창안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여러 가지 풍요한 노력인데 완비했다는 게 완비. 설총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설총이 이전에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우리 그죠? 향가가 벌써 이렇게 나오시고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마 설총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지금 남쪽 지방에 들어 설총이 지은 비명이 있으나 글자가 마멸되고 떨어져 나가 읽을 수 없으므로 끝내 그의 글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남쪽 지방 고려 시대의 그 수도 서울에서 봤을 때는 이 남쪽이 우리가 경상도 지역이 남쪽이니까 남쪽엔 들어 신라 지역이라겠습니다. 신라 지역에서는 들어 설총의 비문이 있다 이야기한다. 근데 실제로 비문이 몇 개 확인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나옵니다. 감산사에 불상 아미타 불상 뒤편 조상 명기 남아 총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잘 남겨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최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치원의 4.3 비명이 이렇게 쭉 있지만은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숭복사 같으면 대부분 다 끼워졌지만은 그 썼던 내용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설정도 굉장히 뛰어난 문장이 많았을 건데 단지 전해져 오는 것은 화한계 이야기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가 금속무드로는 이렇게 감산사 아미타 조상이라든지 미륵보살 뒤편에 이제 조상 명기가 새겨져 있는 것이 설정의 생각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설정이 썼던 어떤 여러 가지 비문들을 이렇게 탁본이거나 아니면 전해준다면 굉장히 또 풍요로운 또 설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설총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화한계입니다. 화한계. 그러니까 신문대왕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 거쳐서 설총을 돌아보면 말했다. 오늘은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죠. 신문왕 때 이제 신라 삼국 통일하고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신문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통일이 이제 안정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총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오늘은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처음으로 그치고 장마철 같습니다. 그치고 향기로운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비록 좋은 반찬과 애처로운 음악이 있더라도 고상한 말과 좋은 웃음거리로서 울적한 회포를 푸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대는 틀림없이 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니 나를 위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이 딱 보니까 아마 그 설총이 신문왕에 아마 비서실에 올라갔던 비서실에 아마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왕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야 오늘은 가서 풍악 올려놓고 뭐 차가 술이겠죠. 뭐 그냥 곡차처럼 이렇게 차가 술이겠죠. 뭐 아마 차도 마시고 곡차도 마시고 하면 이렇게 그 띵까띵까 이렇게 노는 것도 뭐 즐겁지만은 한가하고 놀지만은 장마 끝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오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 왜? 너는 아버지가 운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랐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준 거 없겠나. 아마 이렇게 행간의 의미라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버지 들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내한테 하나 해주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 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였다. 신이 들으니 옛날 화왕이죠. 꽃 중의 왕이죠. 꽃 중의 왕. 꽃 중의 왕은 우리가 흔히 요즘 표현으로 장미고, 옛날 꽃 중에 왕은 뭐겠습니까? 목단, 모란, 이런 게 되겠죠. 목단, 모란. 이제 황제의 꽃이죠. 황실의 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그 목단, 모란 꽃은 중국의 황실에 국화입니다. 황실에 국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선덕 여왕 때 와서 향기 없는 모란 꽃으로 이렇게 표만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나라에서 보내준 것은 이게 굉장히 훌륭한 왕실의 꽃을 보내준 겁니다. 꽃 중에 하나 하죠. 그래서 옛날에 문양들 보면 다 이렇게 목단 로 대부분 표현되어 있죠. 아마 꽃 중에 꽃 중에 우두머리가 황이 처음 전래하였을 때 이를 향기로운 정원에 심고 비티색 장막을 둘러 보호하자 봄 내내 그 색깔의 고음을 발산해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왕을 신문왕이 비유하죠. 신문왕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되니까 신문왕은 이제 바로 이야기, 당신 왕이 됐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꽃 중에 하니까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당신 밑에 이제 모든 사람이 막 몰려든다. 모든 사람이 몰려든다. 서로 뒤질까 싶어서 서로 이렇게 달려든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아름답고 고운 꽃들이 달려와 찾아뵙고 오직 자기가 뒤질까 걱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문득 아리따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름답고 장미게 됐죠. 붉은 얼굴에 옥까지 하얀 이빨에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하늘거리면서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다. 첩은 눈처럼 흰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대하여면서 봄비에 목욕을 하여 벗기고 맑은 바람을 쏘이며 스스로 즐기는 장미인데,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장미인데,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모실까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왕이 왕이 되니까 정말로 입에 혀가 달콤한 이 간신 같은 사람이 달려와서 제가 왕을 잘 모실 테니까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죠. 반대편 이제 한 대장부가 있어 베옷을 입고, 그죠? 흐름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러쓰며 흰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노시하여 비틀거리며 굽어진 허리로 걸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서울 성 밖의 큰 길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넓은 들 경치를 바라보고 위로는 뾰족하게 높다한 산에 기대어 사는 백동을 합니다. 백동. 윗머리가 뭡니까? 핀 꽃. 우리가 할미꽃이 할미꽃. 그 할미꽃이 머리처럼 하얗기 때문에 이게 백동입니다. 할미꽃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와서 진짜 입에 혀처럼 하고자 하는 장미가 오고, 좀 굉장히 이렇게 그 뭡니까? 우직하게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왔다. 좋은 사람이 왔는데 왕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왕, 당신은 신하가 좀 충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 혀 같은 간신이 있을 때 어디를 취할 것인가, 장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할미꽃을 취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에 공급하는 것이 비록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신라상국토에서 이제 기름지고 음식으로 채워도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저장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아픈 침으로 독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삼국통일에서 힘있고 온갖 동네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풍요롭고 이렇게 뭐 정말로 태평성대 같지만 항상 뭡니까? 준비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이제 그렇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삼국통일했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뭐 월지 만들어서 그냥 월지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비록 실로 만든 삶이 있더라도 띠를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모를 군자는 어느 세대나 없지 않아. 군자는 어느 세대에도 없지 않으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그러한 뜻이 있는지요. 군자는 어떤 세상에도 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왕의 능력이다. 왕의 능력이다.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때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했는데 신하가 이제 가운데 두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미를 뽑을까요? 백동을 뽑을까요? 아니면 간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충신의 말을 들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왕님.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야기하죠. 왕이 이걸 장부의 말에도 합당한 있다. 장부의 말에 합당한 것이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 장부가 다가서 말했다. 저는 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와 옳은 것을 알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뭐 직원이라든지 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야, 그래 어느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도 없고 이 말도 옳은데 그냥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할 때 뭡니까? 달콤한 사람을 내를 위해주고 내를 더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가기는 인지상정이다. 근데 그렇게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왕도 지금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릇 임금된 자가 사택하고 아첨한 자를 친근히 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까닭에 모든 군주들이 다 간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맹가는 맹자입니다. 맹자의 이름이 이제 가족가. 맹가가 이름인데 이제 우리가 맹자를 높여서 이제 뭡니까? 공자처럼 이렇게 자자를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맹자죠. 맹자가 불화하게 맞췄죠. 맹자가 뭐냐면 맹자가 공자가 태어난 지 100년 후 정도에 태어납니다. 100년 후 정도에 태어나서 이 공자의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 인과 공자의 사상이 어질 인자 인이었기 때문에 인어를 가지고 이거 황실이죠. 주의 그 전국 시대니까
전국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자는 춘추시대, 이러면 맹자는 전국시대, 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공자와 이 맹자인데, 맹자가 공자 사상 그대로 해서 이제는 국가에 대해서 왕이 어진 정치로서 인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했는데, 대부분 다 그때의 전국시대 사람들은 군사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국 강병, 군사력을 중심으로 키우는데 하다 보니까 맹자가 수없이 많은 그 왕들에게 제후에게 설명해도 그 제후들이 이 맹자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맹자는 나중에 뭡니까? 그 50에 고향을 돌아와서 70까지 제자들 가지고 글 쓰고 이것으로 불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펴보지 못하고, 정말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맹자가 뜻을 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맹자 이야기를 들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 군사력으로 넓혀서 땅 따먹기 하듯이 그런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우합니다. 그리고 풍당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시대를 못 맡아서 이 풍당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풍당이 뭡니까? 90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재임을 알고 실질하고 탁 쓰려니까 나이가 너무 90이 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시적소에 인재를 섞이지 말고 바로바로 처형해서 그 인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인재가 썩도록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인생을 불쌍하게 마쳤고 풍당은 너무 낮은 뱃슬에 있어서 정치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러한 과오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이 황이 있다. 왕이 그러니까 꽃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이 말하니까 내가 잘못하였구나라고 반성하였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위에 왕이 신문왕이 슬픈 얼굴빛을 지으며 좀 씁쓸하죠. 야, 이야기 들어보니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는 저거를 없애기는 좀 그렇고, 야, 기분 억수로 이렇게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당태종의 이제 부인이 굉장히 훌륭했다 하죠. 신하들이 계속 이렇게 간신도 있고 충신도 있고 굉장히 간신하니까 왕이 정말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야, 부인이 와서 하죠. 아니, 훌륭한 군자는 그 말 직언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직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직언하는 사람을 늘 듣는 사람이 성군이기 때문에 성군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얼굴 나빠졌으니까 여기에서는 왕이 기분 나쁜 표정 이렇게 못하니까 뭐 슬픈 표정, 슬픈 얼굴빛을 지으며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의 말 속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써서 임금된 자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설총을 발탁하여 높은 벼슬을 줬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설총이 딱 보니까 야 이제 문무왕이 대업을 이뤘고 이제 신문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반역했던 기문들의 모든 죄가 이제 자기의 이제 영토가 됐으니까 이제는 막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반란도 끊어지고 모든 세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국가가 병성하니까 이제는 뭐 노로도 될 만하다. 이제는 안정돼도 될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설총이 보면서 지금까지 삼국통일이 어떻게 험난하게 해왔고 아버지의 흔적을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단디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단디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빛으로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받아들인.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원효입니다. 원효가 그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의 후대 사람들, 일본의 진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산맥공을 읽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을 깊이 한탄하였는데 신라국 사신 설씨가 그 의사의 손자라는 것을 듣고 비록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고서도 그 손자를 만나니 기뻐서 이 시를 바쳤다. 아마 설총의 아들이겠죠. 설총의 후손 아들이고 설총의 후손들이 이제 일본에 사신을 가니까 누구야 하니까 원효 스님의 그 손자들, 이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내가 금강산맥경론을 읽고, 내가 원효를 꼭 봐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서 보지 못해서, 이제 네 그 후손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스님이, 알죠? 여기에 삼국사 나오는 거죠. 원효가 죽자 설총이 해골 부수서 그의 모습을 빚어 권한사에 모셨는데 한평생 경모한 뜻을 표하였다. 당시 설총이 옆에서 예배를 하니 소상이 흙으로 만든 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는데 지금까지도 여기 이런 스님이 권한사를 방문했을 때도 아직 몸을 돌린 채로 있으며 원효가 살던 혈사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서 삼국유사를 쓰면서 자기의 의견을 한 중을 이렇게 넣죠. 김부식이도 자기 의견을, 역사책이나에서는 자기의 개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개인의 사과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 쓰고, 거기에 자기가 그 뜻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는 것을 찬한다. 해설을 덧붙이는 것을 찬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를 한 편. 이런 스님 대부분 시를 붙였죠. 삼매경에, 그죠? 금강삼매경이죠. 삼매경에 주석 따라 그 이름 각성이라, 깨달은 승이라, 호로병 들고, 뭔가, 그 원효스님이 호로병 들고 이렇게, 호로병 들고 춤추면서 거리 소다니네. 달 밝은 요석궁에 봄잠이 깊었는데 젊은 닭과 생각하니 걸어온 길 허망도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보면 이제 이런 스님이, 원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참, 지금은 세상 보면 참 허망하다. 그렇게 열심히 일구고 놓았던 것이 아마 신라 멸망이 안타까움도 아마 표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되죠. 그리고 사진 몇 카드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월성이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계신 여기 수학동 우리 수학소원에 이제 원래 수학소원은 김유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설총과 최치원을 이렇게 후대에 추가해서, 조선시대에 추가해서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있죠. 원래는 김유신을 모시기 위한 장소였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는 설총의 묘가 있습니다. 설총의 묘는 이제 그렇게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1022년 고려 13년에 홍유후, 그러니까 넓은 홍자, 유학을 널리 홍보한 제후, 홍유후라죠. 홍유후니까 대부분 옛날에는 이렇게 관직명이라든지 제후명을 줄 때 제후로 보통 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고 대부분 지방이기 때문에 최고 높은 제후로 하죠. 그래서 홍유후, 무슨 무 하죠. 그러니까 받고 최치원과 함께 문묘에 배양되었으며 1624년 광해군 14년에 경주 수학서원에 제양됐다. 지금 이제 수학서원에는 설총을 모시고 있고요. 증봉문헌 비고에는 경주 설시의 시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설시 이렇게 아니라 설총이 하면 설시의 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원조를 따라야 하지만 설시의 시조를 보통 되어 있고요. 설총의 무덤에 대해서는 신라 고려 시대의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경주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설총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삼국사기나 삼국사 등에 전혀 없다. 그렇지만 아마 설총이 아버지에 따라서 경주의 그 분황사에 머물렀고, 아마 경주에서 그 혈사 인근 지역에서 설총이 집이 있었으니까, 경주에서 죽었으니까 경주에 무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 기록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덤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일제강점기 보문동에 거주하던 한 노인의 꿈에 설총이라고 자칭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 봉사로 제사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문동에 있는 사람 한 노인 집에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내가 설총인데 내가 제사밥을 얻어먹고 싶다, 내가 봉사를 받고 싶다, 이제 이 이야기를 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경주 및 순창설시의 후손들에 의해 이 분면은 설총의 무덤으로 받들여져서 봉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꿈하니까 주변에 무덤이 하나 있으니까 이 설총이 뭐다 이렇게 정한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 설총묘가 돼 있어. 설총묘, 그죠? 설총묘가 있고, 그다음 홍유, 그죠? 유학을 널리 넓힌 제후, 설총, 설선생. 자, 현재 그가 쓴 금성문으로 성덕왕 18년, 여기 719년과 720년 두 개 있습니다. 감산사 아미타 조상은 720년이고, 그 미륵석상은 여기 이제 18년, 719년대인데, 요 뒤에 남하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되어 있죠. 요겁니다. 요게 이제 720년대에 맞는 거고, 720년, 요 뒷면에도 21줄에 391자가 글씨가 있습니다. 21줄로 되어 있고, 이제 391자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아미타상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륵상인. 요걸 이제 719년에, 1년 전에 만들고,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들고, 요 뒤에 만들 때 이제 그 만들었던 사람이 지성이라는 사람인데, 김대성이 아니고 김지성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유언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불상이 경주 외동에 있는 감산사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가져가서 지금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그 비문 뒤에 내용이 뭐냐면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중하찬 김지성, 또 김지전, 옆에도 김지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 이름 다른데 아마 같은 김지성이라고 우리가 삼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김지성이었을 것이다 하죠. 유사나 기록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김지성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국왕과 이창, 개원,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게 조상 명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미륵보살상은 719년에 만들었고 아미타상은 721년 사이에 만들었는데 조상기의 찬자는 아미타상 뒤에는 그러니까 남아 이게 남아 총 이게 설총 이름이 총으로 밝혀지고 있어 설총으로 추정되며 글씨는 승려인 석경윤과 대사 김치원이 썼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초기 금성문들이 구양순체 해서체로 쓰였던 것과 반대는 행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수학서원에 모셔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총에 설총 지난 시간 못했던 설총과 또 이번 시간에 했던 원효 사실은 원효가 이런 사람이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정말 구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